자, 2015년 우리가 제1회 유통관리사 2급 자, 세 번째 시간 유통 마케팅 제3 과목으로 가도록 하죠.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 자, 번호대로요. 우리가 46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통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답부터 보는데요. 자, 3번이 틀었는데 도입 단계의 신제품일수록 경로 기간은 길어진다. 자,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러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는 직접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로 경로는 경로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길어진다고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유통 경로 길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1번. 제품의 무게가 부피가 크면 직접 경로가 유리하다. 그죠? 바로 가는 게. 제품의 단위 가치가 낮을수록 유통 경로는 또 길어지겠죠. 제품이 표준화가 될수록 경로 길이는 또 길어지고, 자사의 재분력이 좋고 규모가 클수록 중간상에 대한 덜 의존하겠죠. 자, 47번 갑니다. 자, 이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매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인데요. 이 촉진에 대한 촉진 지원금은 우리가 많이 팔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중간상 도매상이 소매업체한테, 그죠? 그래서 중간상 도매상이 뭐 소매업체한테, 그죠? 또는 소매업체한테, 또는 직접 생산자가 제조업자가 소매업체한테 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는 것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또 별표 한 2개 정도 해두시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CRM의 프로그램 구축 시 고객 유지를 위한 소매업체가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커뮤니티, 고객 우대 서비스, 개인화, 다빈도 구매자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소매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촉진지원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어떻습니까? 중간상이 도매상이 소매업체한테, 제조업자가 소매업체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오픈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부터 답부터 확인하는데요. 우리가 오픈 프라이스의 정책의 효과로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격 파괴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말이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이 오픈 프라이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생산자가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고, 중간상이 가격 결정할 수 있고, 책정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넘기고, 이제 우리가 이 최종 생산자가 또 관여 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오픈 프라이스는 정책의 효과로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 있죠. 높아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낮아지는 데 있다. 그죠? 오픈 프라이스. 그래서 이제 1번, 제조업자는 출하 가격만을 제시하고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또 결정하고요.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주는 할인 판매의 폐단을 또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입하고요.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달성한다고 하셔야죠.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편의품 또한 오픈 가격제 품목에 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49번 갈게요. 자, 아래의 내용은 경로성과 평가 기준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자, 우리가 최종 산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효과성을 얘기하죠. 효과성.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봐야 돼요. 시스템의 효과성.
유통활동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표적 고객의 욕구를 특정의 유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충족되어 시켰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상품의 속성 수준과 품질, 수요 자극, 고객 욕구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최종 산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효과성이다. 유통활동에 있어서 최종적인 산출물에 대해 소비자의 니즈, 욕구를 특정 유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충족시켰는지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50번은 자,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나는데 뒤에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건 브랜드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브랜드별 구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념, 목적, 활동, 표현 등을 의식적으로 통일하여 브랜드의 개성을 만들어내고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기 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브랜드 이미지는 호의적이고 독특하고 강력해야 한다. 브랜드 연상은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들이 묶음이고, 자,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강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브랜드와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51번 갑니다. 점포 관리 시 매장 배치예요. 매장 배치. 매장 배치도 마케팅에 중요하겠죠. 매장 배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백화점의 향수나 같은 충동 구매. 앞쪽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충동 구매는, 자, 어때요? 이거는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제품 대부분 점포, 후면이 아니라 전면이라고 하셔야죠. 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품의 경우는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이 우리가 다니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입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은 뭐 점포 내에서 위치에 좋고 나쁘면 층수, 매장 입구 및 에스컬레이터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고가의 전문 용품은 이제 층의 모서리가 높은 층과 같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구역에 위치한다. 다 얘기했던 겁니다, 옛날에. 일부 점포들은 여러 상품들을 동시에 판매하기 위해 장바구니 분석법을 또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매장들이나 카테고리를 함께 묶어 매장에 배치한다.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5번, 가구와 같이 우리가 넓은 바닥 면적을 필요로 하는 매장들은 일반적으로 인적이 좀 뜸한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 상품 배치, 매장 배치도 우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2개 정도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2번으로 갑니다. 자, 52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키를 잡아서 밑줄을 박스를 채워넣을게. 점포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자, 물리적 환경, 매장의 안에 갖추어진 벽이라든지 바닥, 천장, 간판, 문 이런 것들이 물리적이에요. 미치는 영향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과 관련되지 않는 게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라는 유형성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서비스 유형이라는 그 서브컬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반대로 낸 거죠. 그러니까 점포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용성 극복에 도움이 줄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물리적 환경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점포의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및 서비스 경험 등에 영향을 미치겠고, 기업 조직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소비자의 상품 탐색에 있어서 용이성, 흥미로운 제품, 구매 경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적절한 사무 공간, 공기, 온도 등은 직원들의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서비스 유용성 극복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이 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고객 구매 결정과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사무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물리적 환경이죠. 온도, 공기 등은 직원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고, 고객의 상품 탐색의 용이성과 흥미로운 그 다음에 구매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리적 환경과 관련 없는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3번 갑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인식하는 가맹점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이다. 다음 중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본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계약이 미리 설정이 됐어요. 좋은 상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우리가 내용이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운영 시스템의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빠르면서 우리가 친절한 서비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양질의 가맹점 표준, 조업 간의 구성 간의 팀워크 같은 게 어떤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좋은 상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54번도 상당히 어려운데, 자, 점포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이다. 이 설문에 사용된 척도의 유형은 어디 백화점 매장의 이미지는, 자, -2, -1, 0, +1, +2 복고풍이다.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게 어휘 차이 척도입니다. 어휘 차이 척도. 자,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2번 이 정답인데, 자, 제가 이제 해설의 어휘 차이 척도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컬러 또는 이미지 등의 감성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할 때 자주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척도의 양쪽 끝에 서로 상반되는 형사적 단어를 삽입하고 응답자의 느낌 또는 생각 등을 척도상에 표시하게 되는 방법이고, 또한 패션 및 자동차 등의 디자인 및 느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시한 스포츠카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한가. 그래서 또 1, 2, 3, 4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 차이 척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신경량 문제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자, 이 마케팅 조사에서 활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을 설명한 것이다. 자, 이 어떤 분석 기법을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다수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 요인이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게 키입니다. 상관관계. 서로 상관관계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여 변수 숫자를 처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요인 분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인 분석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상관관계라는 게 다른 상태, 원인과 결과, 그 요인이죠.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냐. 그래서 이 팩터인데요, 요인이. 여러 개의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동요인, 내재적 차원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다명량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인 분석법은 변수를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분리하지 않고 변수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변수들끼리 서로 같은 분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봐서 요인을 분류하는 상호 의존적 분석 기법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6번은, 자, 제 논문에도 넣어놨지만, 제 논문이 이제 그 SSM에 대해서, 기업 슈퍼마켓에 대해서 그 입지에 대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입지, 이 점포를 재방문하는 그 요인이, 서비스 이용도 하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서비스 품질이라는 자체가 경영학에서 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콜리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5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평가는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이루어진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에다가 퀄리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죠. 다차원적인 평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이 5가지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제 공신유, 앞자만 따서 공신유 확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시냐? 공신력이 있어야 돼. 공신력은 이제 이 국가가 어떤 정도 확신을 주는 어떤 신뢰성 같은 거죠. 그죠? 뭐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확대해야지만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식, 공신유 확대. 이렇게 해서, 자, 공은 이제 공감성입니다. 신뢰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용성. 그 다음에 확은 확신성. 자, 대는 대응성입니다. 그래서 공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확대해야지만 서비스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공신유 확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3번 수익성이 아니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한 결과 출제원들이 다 교수입니다. 이 교수들의 마케팅에 있어서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논문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출제원들에 대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신유 확대 이거 꼭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암기 방식 가르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57번 갑니다. 그래서 꼭 5가지 꼭 알아두시라는 거. 그 다음 이 57번은 이제 뭘 냈냐면 유통경로 시스템을 냈죠. 미시적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성적과 정량적이라는 게 있죠. 앞서서 정량적과 정기적이라는 것은 양적과 기간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량과 정성이라는 자체는 자, 정은 정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량이라는 자체는 수치화시킨다는 겁니다. 수치화. 그다음에 정성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죠. 어떤 성질이라든지. 근데 정량적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 더 강해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기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100명 중에서 1등을 했다.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이뻐서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걸 측정하라는 거죠. 왜 1등을 했느냐?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다. 99점 2등, 90점 3등 이렇게 딱딱 수치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성과에 있어서 정량적 척도 요소가 있어요. 이 정량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딱 수치화시킨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유통경로 시스템의 미시적 성과를 의미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정성적 척도와 정량적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중 경로상과의 정량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갈등 수준이죠. 자, 갈등 수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이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적이죠, 그죠? 정량적은 딱딱딱 수치로 나타나니까 재고 부족 방지 비용 금액을 나타냅니다. 얼마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는지, 약성 부채 비율, 손상된 상품 비율, 고객 불평수 딱딱 이게 수치화되죠. 수치화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 수준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량적과 정성적인 것을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58번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소매상과 직접 거래하는 정보 것보다는 도매상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교환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만일 제조업체가 3개, 도매상이 2개, 소매상이 6개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조 1, 제가 해설에도 하였지만 제조 2, 제조 3, 그럼 도매상, 도 1, 도 2, 소매상이 다들 6가지가 있다. 소 1, 소 2, 소 3, 소 4, 소 5, 소 6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 2, 3 3개잖아요. 3하고 곱하기 어떻습니까?
2는 6개의 경우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6개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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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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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2개로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2에서 또 어떻습니까? 6개니까 곱하기 2, 6, 12 12개가 나타나니까 곧 18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는 우리가 2를 같이 봤을 때 2는 중복이 되니까 그냥 해서 3을 6으로 곱해버리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 원리.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3 곱하기, 자, 정확한 건 이제 3 곱하기 2, 6. 그 다음에 2 곱하기 6, 12. 그래서 18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공통이 되니까 3, 6, 18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우리 그냥 그러한 편법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는 것도 우리가 또 검사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58번 본의 아니게 또 가벼운 계산 방식이죠.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경로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소매상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도매상을 거치는 것이 교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거래수 감소를 가져온다. 만약 제조업체가 3개, 도매상이 2개, 소매상이 6건이면 거래수는 좀 몇 개가 되겠다. 18개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가볼게요. 자, 59번 가면 여기서 핵심적인 키가 되는 단어는 가격 조정 전략의 유형이네요. 특징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4번은요 말이 안 맞는 게 동태적이라는 자체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특정 시점이라는 게 말이 안 맞죠. 특정 시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태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다. 그래서 동태적 가격 결정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고객과 상황의 특징에 맞춘 계속적인 가격 조정 전략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개별 고객이라는 고객과 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한 후 장기간 유지함이 틀렸죠. 그래서 특정 시점은 정해졌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개별 고객과 상황의 특징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맞추어서 계속적인 가격 조정 전략이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자체가 좀 안 맞았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한번 좋은 문제입니다. 동태적 같은 거. 세부 시장별 가격 결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STP의 S,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고객, 제품, 구매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우리가 책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 결정,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촉진 가격 결정,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가격 할인을 한다든지, 지리적 가격 결정, 고객의 지리적 입지를 또 고려해서 가격 결정한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60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몇 개의 이제 제품을 결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가격 결정은 우리가 묶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강의했던 거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서 다른 것들도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묶음 제품은 가격 결정은 기본 제품과 선택 사양,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제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약과 칫솔을 같이 판매한다든가, 그래서 편의점 가게 되면 치약 칫솔을 따로 사게 되면 비싼데 같이 판매한다든가, 근데 영화관을 가게 되면 음료수와 팝콘을 따로 사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콤비라 그러죠. 콤보 이런 것들 묶음 가격입니다. 다른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번입니다. 자, 61번은 뭘 누렸냐? 자, 우리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간상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5번은 추첨이라는 게 있어요. 추첨은 중간상이 아니라 소매상이 소비자 대상으로, 소매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첨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간상의 대상으로 하는 판촉이기 때문에 협동 광고 같이 하고요. 공제, 우리가 푸시 지원금, 푸시하는 지원금을 또 주죠. 푸시 전략에서. 그다음에 광고 판촉물 같은 거는 중간상인데 추첨은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한다. 자, 이런 것도 항상 유통용로에서 누가 누구한테 한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주의 깊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2번은 우리가 조금 어려웠지만 유통업체에서 카테고리 관리를 할 때 카테고리별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익, 매출, 회전율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G, M, 마진이죠. ROI입니다. ROI는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재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1번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다른 것들도 이제 찾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 주시고요. 자, 63번 갑니다. 그래서 이 GMROI라는 것은 매출 총 이익률과 재고 대비 매출률로 구성되며 이 상품 판매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성과 측정에 쓰이는 비율이에요. 총 재고 투자액에서 매출 총 이익에 대한 투자 수익률의 척도를 말해서 재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 간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GMROI의 전략은 우리가 재무 달성뿐만 아니라 표적 시장의 영업 방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은 자,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는 편의품입니다. 자, 편의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편의품이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매품이나 전문품들은 어떻습니까? 전문품점들은 다 유형이에요. 유형. 눈에 보이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구매 간습에 따른 분류거든요. 구매 습관. 근데 자, 이거와 관련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4번은 무형적인 재화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비탐색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탐색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또 강조해서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개 정도 치는데요. 자, 비탐색품에 대한 설명인데 비탐색품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혁신 제품이라든지 또는 알고는 있지만 당장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 제품을 말해서 생명보험이나 헌혈, 우리가 뭐 전집류, 그 다음에 장례 서비스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넣은 거죠. 자, 편의품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구매 계획을 하지 않으나 빈번한 구매 행동을 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브랜드 대항 간의 비교나 쇼핑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은 주로 제조업체에 의한 대량 촉진이 이루어지고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입지에 취급해서 산재성 점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어떤 단어가 있는지 또 키냐면 시각적 머천다이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MI가 또 굉장히 또 우리가 키워드가 되겠죠. 이 궁극적인 목적이 시각적 머천다이징도 이익 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누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 이익 추구입니다. 그렇다면은 4번에 보시면 상품의 잠재적 이익률보다 우리가 시간적 우수성, 우리가 기획도 매장과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 아니죠.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죠? 그래서, 일단 시각적 머천다이징은 제가 해설이 어떻게 되었냐면, 머천다이징의 시각적 프레젠테이션으로서 시각적 요소를 통한 전달 기술과 상품화 계획을 조합한 말로 양자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제 VMD는 이제 고객에게 상품 연출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여 구매사를 높이는 것으로서 시각적 상품 연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매장, 브랜드 혹은 기업의 컨셉에 기초해서
상표 계획을 수립하고 매장 환경, 판촉, 적객, 서비스 모든 기술을 연결시킴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종합적인 판매 전략이며 CI의 표현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각적 머천다이징은 점포 내외부 디자인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핵심 개념은 매장 내 전시,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시각적이니까 머천다이징 요소는 색채나 재질, 선, 형태, 공간 등을 들 수 있고 상품과 판매 환경을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구매 제한을 하기에 또 용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4번이 좀 틀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65번으로 가면 이제 뭘 배우냐면 뭘 또 다룰 거냐면 레이아웃입니다. 자, 점포의 레이아웃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돼 있죠. 자, 우리가 일단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에요. 이 점포 레이아웃 관리의 영역은 뭐 계산대 배치라든지 이 상품의 배치, 통로의 공간 결정, 집계 공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번 표지, 사인과 그래픽을 소품으로 사용한다? 이건 점포 외부의 환경 요소에 치면 내부가 아니죠. 그래서 상품의 배치, 집계 공간 결정, 격자형이나 뭐 여러분들이 자유형까지 이제 배우셨죠. 그 다음에 계산대 배치, 통로의 공간 결정인데 3번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레이아웃 한번 여기 또 노려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으로 갈게요. 자, 66번에서는 이제 할인점의 CRM에 대해서 물어봤죠. 고객관리. 그래서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이제 3번 실질적인 맞춤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은 제조업체에서 실행한다. 자, 이게 안 맞죠. 자, 우리가 이 실제적인 맞춤 고객 서비스 반품 및 환불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중간 단계인 도소매 업체에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라면을 샀는데 농심 라면이 뭐 안 좋다. 그래서 농심 라면까지 가서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도소매 업체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해설해 놨어요.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짧은 방문 주기로 고객 관계 형성에 기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비용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또 캠페인에 집중을 하겠죠. 단품 수준의 우리가 상세 분석으로 고객 라이프 스타일까지 또 분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번이 TV 홈쇼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쪽에서 2014년에 무점포 소매업으로 소개되면서 정답이 2개가 됐었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텔레비전 홈쇼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2번이 정답이죠. 죄송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염가의 상품을 판매하려면 홈쇼핑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서 다른 유형의 소매점들에 비해 경쟁이 약한 편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타 소매점에 비해 경쟁이 높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홈쇼핑도 경쟁이 심하고 요즘은 또 모바일을 또 이용한 다양한 또 홈쇼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무점포 소매업에 대한 TV 홈쇼핑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홈쇼핑, 정보용 광고, 직접 반응 광고를 모두 일컬는다. 소비자들이 소매점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TV함을 통해서 제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시간 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이제 PB로 개발을 하겠죠. 판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TV 홈쇼핑의 큰 단점은 고객들이 원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케이블 방송에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라는 것은 시스템 오더, 지역 방송이고요. PP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이게 홈쇼핑 업체들이거든요. 홈쇼핑 업체들이 좀 약간 TV에 대한 채널을 독점으로 이용해서 잘 보는 또 위치에 또 해놓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TV 홈쇼핑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번 가시게 되면, 자, 인터넷 소매 업체의 구색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는 거 돼 있죠. 자, 우리가 4번 오프라인 소매업과는 달리 취급 품목에 대한 안전재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 자, 오프라인보다는 오히려 적게 안전재고를 보유해도 되죠. 그죠? 오프라인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소매업체는 무점포 소매상에 속하기 때문에 취급 품목에 따른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게 되면 이로 인해 창고비,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별표를 치시는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설이 다 나왔고요. 1번,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온라인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달할 것인가, 함께 어떻게 인수, 반품받을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점포의 투자는 줄일 수 있지만 기술과 어떤 소량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에 대한 투자 등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투자 등이 제약이 적으므로 오프라인 소매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다양성과 구색, 상품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고, 5번, 표적 고객의 어느 정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원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색을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은 용어 정리인데요.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골드존, 골드라인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래 품목 구성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프라이스 존과 프라이스 라인이다. 자, 그래서 프라이스 존의 경우에는 최저가에서부터 최고까지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것은 중점을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이제 지칭한다. 그래서 제가 존과 라인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유통정보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억은 프라이스 존은 최저 가격에서 최고 가격까지 폭을 의미하죠. 프라이스 존. 근데 이제 라인은 어때요? 이 취급 가격의 범위를 말하는 반면 니은 라인은 중점을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말한다. 그래서 최저 가격과 최고까지의 폭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존은 이제 이 골드존처럼 이제 이 존이라는 자체는 범위죠, 범위. 그죠? 존은 범위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중점을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지칭하는 건 라인이다. 그런 것들. 그래서 너 어떤 라인이냐, 너 어느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번은 자, 그래서 69번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프라이스 존, 프라이스 라인도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0번,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정보 왜곡 현상이나 정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장애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해설에 소음, 노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얘도 이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장애물, 노이즈는 고객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정보 왜곡 현상이나 또는 정체 현상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케팅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제4과목 유통정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